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이른바 가성비 AI를 공개한 이후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사양 GPU 칩을 사용해서 개발 비용을 대폭 낮췄다는 이 딥시크의 주장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AI판 덤핑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기차, 태양광 등의 산업에서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덤핑 전략으로 세계를 공략했던 중국의 수법이 이 AI 패권 경쟁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베트남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많고 교통질서가 혼잡한 나라로 유명하죠. 새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뒤 지중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 소유할 것이며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에라는 이탈리아로 해안을 의미하며 남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 걸친 지중해 휴양지 일대를 일컫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다른 나라 영토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인구 전체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전원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따라 30일,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완전히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는 2,000명의 미군 병력이 준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된 임무는 크루족 중심의 현지 반군인 시리아 민주군과 협력해서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시리아 미군 철군을 결정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원전 등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과 니가타니에 있는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방일이 국제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주도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올해 4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오염수 약 54,600톤을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우정청이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소포 반입을 금지한 지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앞서 우정청은 4일 중국과 홍콩의 우측에서 보내는 국제소포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은 개인에게 배달되는 국제소포의 경우 $800 이하 물품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면세를 적용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 활주로에서 현지 시각으로 5일 일본 항공과 델타 항공 여객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하던 일본 항공 여객기 한쪽 주날개가 이륙 위에서 대기 중이던 델타 항공 꼬리 날개를 쳤습니다. 당국은 이날 충돌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말
수도 워싱턴 DC에서 여객기와 헬기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추락하는 사고로 탑승자 67명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고요. 이틀 뒤 필라델피아에서도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중동 전체를 흔들 판도라의 상자라고 네. 적으셨네요.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창의적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대한 해법을 얘기를 하면서 네.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기간 관리하면서 개발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리비에라 그러니까 고급 휴양지로 변모시키는 청사진도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주거가 공급이 될 거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외교, 안보 중심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는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자신만의 네. 방식으로 거죠. 네. 재개발 프로젝트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뭐 외신에서 그렇게 찍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발언한 그 장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약간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트럼프를 쳐다보는 장면이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그때 그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싶긴 한데 어쨌든 뭐 두 사람 간의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좀 파격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접수를 해서 장악을 해서 거기를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무기도 다 해체를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주거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경제 발전 계획을 밝힌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가 작년 3월 달에 공교롭게도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가자 지구 해안가 부동산이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자 지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군을 배치할 가능성도 얘기를 한 건데요. 미군 투입에 대해서 기자들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일단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네. 중동 국가들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도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다. 주목할 만하다.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틀에 박힌 사고를 깨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은 이제 반드시 끝나야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미국이 전적으로 도와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시도를 거부한다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어디로 보낼 거냐? 그러면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로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스라엘과 충돌이 벌어질 거니까요. 하마스 고위 간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에 대해서 이건 강제 추방이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중동뿐만 아니라 서방 동맹국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일부 인권 운동가들은 이건 사실상 민족 청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신들도 충격적이다. 기괴하고 전례가 없는 비전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영국 기관지 가디언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 청소를 사실상 지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너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서. 네. 예. 아,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나? 뭐 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어쨌든 한 국가의 주민들을 쫓아낸다. 다른 나라 국가 정상이 이것도 이제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자발적, 비자발적 중 양자택일. 누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이
퇴직해야 되는 그 시한이 6일자인데요. 그때까지 네. 답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자기 발로 나갈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미국은 아직 6일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원래 이메일이 28일, 지난달 28일 날 미국의 인사관리처가 200만 명이 넘는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퇴직 여부를 알려달라라고 한 건데요. 그 네. 시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각으로 6일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발로 나갈지 정리가 될지 이제 이걸 양자 태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메일의 제목은 이른바 갈림길, fork in the road. 이게 뭐냐면 나이프 앤 포크 할 때 그 포크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네네. 갈림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 정보 효율부 장관이 그러니까 뭐 수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트위터 인수할 때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지 결정해라 이건데 그때 전체 인력의 거의 70%가 그만뒀고요. 근데 예. 그때는 딱 하루 시간 줬습니다. 이메일로.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와. 나갈지 말지. 네네. 근데 그중에 이제 나머지 1,00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요. 네. 사표를 안 내고 버텼는데 그 다음날 결국 해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어쨌든 나가게 되는 거군요. 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트위터 때보다는 시간을 좀 더 주긴 했습니다만 비슷하죠, 어쨌든 지금 답장을 상황이.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답장 이메일 본문에 퇴사, 리자인 이 단어가 들어있고 네. 샌드 눌러라. 너무 무섭죠. 아니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선택하게 되면 네. 8개월간의 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8개월 뒤에 결정을 할 거냐. 네. 이 두 가지인 건데 어쨌든 양자택일이 된 거고요. 일단 백악관 측은 이번 구조조정 통해서 연방 공무원의 5에서 10%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0만 명이니까 20만 명 정도가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사실 비정규직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부처별 보면은 국방부가 77만 5,100명으로 가장 많고 보훈부, 국토안보부 이렇게 돼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워싱턴 DC가 16만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이런 수로 나오는 건데 워싱턴 DC의 경우 전체 인구의 43% 정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세종시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뭐 연방 공무원들의 그 급여가 직업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네. 15,000달러에서 26만 9,000달러까지 다양하고 평균은 9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연방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퇴직한다고 답장을 절대 보내지 말라라고 노조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이 자발적인 퇴직 프로그램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달까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거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급여를 한꺼번에 준다고 하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됐으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도 내일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나가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WHO 나가겠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과 닮은 꼴인데요. 그러네요. 형님 먼저 가시고 이제 아우도 먼저 따라가겠다라는 건데 WHO뿐만 아니라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밀레이 대통령이 WHO 탈퇴를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탈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WHO의 보건정책과 아르헨티나 전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밀레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정부 대변인은 국제기구가 아르헨티나 주권과 보건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WHO에 대해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WHO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긴급히 요구된 개혁을 실행하지도 못했으며 회원국들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 때문에 독립성을 이제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밀레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 정상들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밀레이 대통령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가 직접 참석하면서 이제 브로맨스를 과시하게 됐었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성평등 정책에서도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파리 협정도 탈퇴하는 방안을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여성 권리 보호, 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정책도 다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형제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해석하기 나름? 이건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일본에서 디플레이션 논쟁이 붙었습니다. 네. 우에다 가즈오 일본 총재는 일본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진단한 반면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그건 아니고 디플레이션에서 그냥 탈출하지 못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쪽은 경기의 침체 속에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아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중요한 예산위원회 출석해서 작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다.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었다라고 총재가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반면에 이시바 총리는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탈출하지는 못했다. 약간 애매한 표현이죠. 네,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 가깝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혼게제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인플레이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일본을 말했을 때는 잃어버린 30년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삼고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결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일본 은행 총재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일본에서 뭐 물가가 계속 맞아요.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총무성 자료를 보면 작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2.5% 올라서 3년 연속 2% 넘게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맞다라는 것이 일본의 시각입니다. 일본은행은 최근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데 지난달 24일 날 기준금리를 0.5%로 올리면서 경제와 물가가 전망한 대로 움직이면 계속 금리를 올리고 금융 완화 정도도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돈을 다시 걷어들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시바 내각의 인식이 문제란 지역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일본 국민들은 실제로 쌀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실질 임금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인플레이션 탈출을 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일본 근로자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 0.2% 하락하면서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는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급여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실 또 한편에서는 일본 경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살아난 것도 아니라고 해요. 네. 작년에 일본 경제가 4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관측이 됐고 GDP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0.6% 줄어들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 보기에 따라서 물가가 너무 올랐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약간 경제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과거에도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작년 9월 달에 통화 긴축 선언이 인식되는 이시바 총리가 당선이 되자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니케이 지수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그때 10월 달에 우에다 총리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환경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양측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상을 인식하는 게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또 정부는 정부 입장이 있고 은행은 은행 입장이다 보니까 각자에게 좀 맞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있네요. 자, 다음 5번째 키워드가 아파트.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아파트 하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좀 약간 비아냥. 아파트가 많죠. 네, 네. 맞아요. 땅이 적고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네. 호주는 땅이 굉장히 넓고 그렇죠.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인데 호주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뉴사우스 웨일주 계획장관이 주거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심 내 호텔, 기업, 사무공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주택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서 그 시드니 서부 기차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 계획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2021년 호주 인구 조사를 보면 시드니 도심과 남부 지역의 아파트 숫자가 10만 334세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 아파트 숫자가 16만 187세대에 달한 멜버른 도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주택 37만 7천 채를 공급하기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주 총리 얘기로는 시드니가 좀 더 글로벌한 도시로 성장을 하려면 도시 외곽은 물론이고 도심 안에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도쿄가 굉장히 메가 도시잖아요. 굉장히 큰 그렇죠, 도시고 그렇죠. 도쿄도 네. 사실 요즘 중심부 개발 굉장히 멋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것도 트렌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고밀도 주거지 개발에 대한 시드니 주민들의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넓은 초원에 주택에 살겠어가 아니라 도심에서 그렇군요. 멋지게 살겠다. 우린 이런 또 생각-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호주하면 자연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넓은 주택. 네. 네. 근데 이게 또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시드니 위원회와 여론조사 기관이 입소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라이프 인 시드니 조사를 봤더니요. 응답자의 46%가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는데 네. 2023년 39%보다 늘어난 숫자라고 하니까요. 사람들 생각도 좀 바뀌나 보다. 그런 느낌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 네. 자연을 잘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그래도 네. 또 아파트가 가족 단위 거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카펜터스의 슈퍼스타 함께 듣겠습니다. Long ago, and oh so far away, I fell in love with you before the second show. Your guitar, it sounds so sweet and clear, but you're not really here. It's just the radio. Don't you remember you told me you loved me, baby? You said you'd be coming back this way again, bab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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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I love you, I really do. Loneliness is such a sad affair, and I can hardly wait to be with you again. What to say to make you come again, baby? Come back to me aga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경상수지가 99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1,051억 2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입니다. 조류 충돌로 시작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고 예방 인력도 상시 2인 이상 체계를 확립한다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보고했습니다. 47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내일 개막합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은 당초 2021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개최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립니다.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영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하면 죄송합니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물결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에 자동차까지 있어서 이제 교통체증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은 그동안 교통 질서가 미흡한 나라로 알려졌지만 최근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 시행 중인 강력한 벌금 정책 덕분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의 주역은 이 신호 위반, 도로 주행 등 교통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엄청난 이 벌금 제도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이 오토바이와 자동차에는 20만 동에서 60만 동, 한화 약 1에서 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올라와 주행하기 일수인데요. 네. 이 인도를 주행하거나 신호 위반을 할 경우에는 400에서 600만 동, 한화 약 20에서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도 적색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무려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해서 기존보다 약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벌금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벌금 폭탄 정책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시행 초기라서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보통 대이동을 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총 30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37명이 사망하고 25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수치는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교통사고 건수는 38%, 사망자 수는 42%, 부상자 수는 39%로 전체적으로 약 4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또 1년 중 교통사고 건수가 제일 많은 기간인 설 명절에 이 정도의 사고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베트남 당국은 새로운 교통법규 위반 벌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벌금 제도에 대해 베트남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호응은 하지만 네.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뭐 특히나 이제 생계형 운전자들에겐 이러한 벌금 폭탄이 거의 재앙 수준인데요. 네. 베트남은 택시 외에도 오토바이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오토바이 택시인 세움과 그랩을 통한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중 오토바이 택시인 세움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한화 약 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수입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네, 특히 이들에게는 빨리 실어날라야만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색 불일 때 주행하거나 도로가 혼잡할 때 인도를 달리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단속이 잡힐 경우 한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벌금으로 내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하루 종일 일에 버는 돈보다 한 번에 신호 위반으로 내야 하는 벌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시름에 빠진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네, 결국 이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과도한 벌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은 벌금 수위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황색불에 달린다든지 인도로는 이게 사실 위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생계형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갈등이 되는데 교통 위반 이 벌금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려는 운전자들도 또 늘어날 테고요. 그래서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이 교통 혼잡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 베트남의 도로 혼잡을 막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베트남에서는 모든 도시 대중교통은 버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베트남은 2021년 북부 하노이의 첫 지하철이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0월 말이 돼서야 남부 호치민도 첫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네, 현재 북부 하노이는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운영 중이고 남부 호치민은 지난 12월에서야 1개 노선이 개통돼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미 1995년 지하철 건설 계획을 세워 2010년 지하철을 개통하려던 베트남 정부의 계획은 이 건설을 시작하여 시범 운영을 하는 기간 내내 부실공사 및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2020년대가 돼서야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는 동안 이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모든 이들의 이 운송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통 혼잡과 무질서 그리고 대기 오염 등의 거기에 지하철은 없고 대중교통이라고는 오로지 버스가 거의 유일하다 보니 네. 차라리 오토바이를 타고자 하는 인식이 강해서 지금도 집에서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오토바이를 선호하지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인식은 아직까지 낮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베트남에 지하철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특히 최근에 개통한 남부 호치민 지하철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하노이는 2021년 지하철을 개통했는데요. 남부 호치민은 2012년 8월 착공 이후 여러 차례 지연을 겪은 끝에 2024년 12월 22일 정식 개통을 했습니다. 네. 이 총 길이 19.7km에 달하는 이 노선은 2.6km의 지하 구간과 나머지 고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간 자금 부족, 설계 변경, 기술 문제, 또 코로나 등의 여러 이유로 당초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것이 6년이나 늦게 개통하게 됐습니다. 네. 정식 개통에 앞서 약 일주일간 주민과 방문객들의 무료 시승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지하철이 생소한 베트남에서 이를 체험하고자 한때 많은 인파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네, 버스가 유일한 이 대중교통인 베트남에서 지하철의 쾌적함과 빠른 속도는 이용객들에게는 신기함 그 자체였다는 평가가 높아 네. 남부 호치민시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 사정이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주영아 통신원이었습니다. 중국이
딥시크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AI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껏 미국이 동무되었던 AI 시장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도전장을 내민 게 하필 중국인 건데요. 오늘 글로벌 경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딥시크가 많이 시끄러웠죠. 예, 화제였습니다. 네.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딥시크? 먼저 AI 산업의 구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 AI가 우리 앞에 등장한 게 대략 3년쯤 됩니다. 네. 챗 GPT 3.5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게 2022년 3월이었으니까요. 그때는 2016년에 구글 AI인 알파고가 우리나라 이세도 9단을 바둑으로 이겼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컸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 AI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런 네. 건데 근데 이걸 돌이켜보면 이 대단하다고 하는 AI는 사실 미국의 동무대였던 겁니다. 그렇죠. 뭐 구글 딥마인드도 그렇고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도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그 뒤를 잇는다는 제미나이도 구글, 그다음에 라마 같은 그 생성형 AI도 메타 같은 미국의 빅테크가 개발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AI 모델을 돌리는데 필요한 고성능 칩인 GPU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만드는데 이것도 네. 미국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데 사실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왜냐하면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돈과 인력을 가진 기업은 사실 지구상에 미국의 빅테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네.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에 드는 돈만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이 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사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그 투자업체가 네. 일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타게이트에 최대 36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검토하는 것도 사실 이런 게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하면서 AI 투자 관련해서 뭐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딥시크가 좀 재를 뿌렸다. 뭐 이렇게도 맞습니다.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미국이 독주를 한다. 이런 와중에 딥시크가 해상처럼 등장을 한 건데 네. 지난해 12월에 V3 모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자에 맞춰서 V3를 미세 조정한 R1이라고 하는 논리추론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네. 사실 미국의 야성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도전장을 내민 국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봤더니 챗 GPT보다 더 뛰어난 측면도 있고 네. 심지어는 돈이 훨씬 적게 들더라라고 이렇게 딥시크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AI 시대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였던 나라가 사실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죠. 네. 그런 소련이 1957년에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그 인공위성 이름이 스푸트니크였죠. 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었고 이걸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는데 네. 그 충격에 딥시크를 빗댄 거예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걸 두고 딥시크 쇼크라고 실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오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설 연휴 동안에 많이 내렸죠.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다. 맞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보니까 딥시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딥시크 쇼크인데 딥시크 챗 GPT보다 정말로 실제로 성능이 뛰어난 건 맞나요? 사실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다만 딥시크가 공개한 기술 분석 보고서를 보면 네. 뭐 선별된 500개의 수학 문제로 AI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는데 네. 거기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5보다 경쟁자인 딥시크의 R1이 더 높은 정답률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미국 수학경시대회 테스트에서도 딥시크가 조금 더 정답 확률이 높았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딥시크의 정확도가 오픈 AI의 5원을 앞질렀습니다. 물론 딥시크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대체로 성능은 비슷한데 네. 수학이나 코딩 능력은 오히려 딥시크가 낫다라는 게 이제 언론으로 많이 보도된 내용이죠.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실 그 설 연휴 기간에 딥시크 다운 열풍이 불었는데요. 네. 접속이 폭주해서 딥시크 서버에 장애가 생길 정도였어요. 네.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챗GPT를 밀어내고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다운로드가 급증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처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나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능이 비슷비슷하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사실 챗 GPT의 경우에는 무료로 우리가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최신 버전인 GPT-4
GPT-4o 그걸 기반으로 한 논리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 O1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건데 음성 채팅은 되지만 네. 사용자 맞춤형인 고급 음성 채팅은 월 5분만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이런 것들은 횟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22의 요금을 더 내야 예. 플러스라고 하는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고급 음성 채팅이나 이미지 생성의 한도가 증가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이 돈을 낼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더 쓰고 예, 싶은데 예.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챗GPT를 통해 뭐 웹 기반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추가 기능도 있고 아.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만든 그 AI 앱을 쓸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이용할 수도 있는 추가 기능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리고 GPT-4o나 O1을 완벽하고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월 $200를 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료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이걸 믿기 삼아서 풍부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활용을 하려면 돈을 내고 구독을 하도록 하는 게 사실 오픈 AI 전략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딥시크는 다 무료예요. 오. 사실 이게 미국 AI 업계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히스테리하게 반응한 가장 큰 이유인 건데 압도적인 기술력을 무료 버전으로 보여주고 그걸 네. 믿기 삼아서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유료 버전을 팔아서 돈을 번다.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새 버전을 개발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을 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오픈 AI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의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성능은 비슷한 딥시크가 무료로 배포가 된다. 아, 이거는 그러면 충격이죠. 사람들이 무료 버전을 로 당연히 많이 쓰겠죠. 가겠죠. 네. 그러면 미국 AI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딥시크는 어떻게 이런 걸 다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조금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 네. 딥시크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쓴 돈이 적어서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딥시크 발표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게 개발 비용인데 네. 딥시크가 내놓은 기술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딥시크 V3 모델의 개발 비용은 $557만 6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8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2023년에 오픈 AI가 내놓은 GPT-4를 개발하는 데 쓴 돈이 $1억 거든요. 우리나라 돈 1.5조 정도가 되는 건데 네. 거기에 5.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네.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려면 머신 러닝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먼저 엄청나게 반대한 양의 데이터를 때려 넣고 근데 네. 기계가 이 데이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그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인간으로 치면 신경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AI가 1초에 한 조 단위 연산이 가능한 게 이 파라미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하드웨어가 H100 같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고성능 반도체거든요. 네. GPU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학습에 쓰이는 GPU가 1만 6천 개 정도가 되는데 예. 근데 이 H100 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V3 모델에 단 2,000개 정도의 GPU만 써서 학습을 끝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불과 8분의 1 정도의 GPU를 썼다는 거죠. 심지어는 숫자도 적은데 훨씬 저성능 네. 그리고 훨씬 싸겠죠. 예. H800이라고 하는 칩이 있는데 이걸 써서 우리가 개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사양 칩만 써서 AI를 개발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저사양 칩으로도 AI 가능하다.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딥시크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이 또 그쵸. 궁금해요. 사실 이게 뭐 핵심이기도 하고 근데 네. 이게 또 미스테리이기도 해요. 네. 사실 생성형 A라고 하는 게 말씀처럼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아무리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짠다고 하더라도 네. 이 파라미터의 수를 크게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라미터를 많이 줄이지 못한다고 하면 네. 그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연산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고성능 GPU가 필요하고 또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딥시크의 주장은 적게 쓰고 저사양의 GPU를 썼다고 하니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대다수 전문가들이 하는 예.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더더군다나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전기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예. 이것만 해도 80억은 가뿐히 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예. 개발 비용의 세부 명세서를 딥시크가 따로 공개하지는 않아서 추측만 많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80억 정도 들었습니다만 발표를 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답변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알고리즘이나 학습 방법이 활용됐다고 하면 그러면 물리적으로 80억 원으로 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인 세미애널리시스 같은 곳들은 반도체를 사는 데만 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00억 원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값싼 GPU 사용했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런 사실 뜻인가요?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기는 예, 합니다만 예. 사실 그건 믿을 수 없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 값싼 GPU가 아니고 비싼 고성능 GPU를 썼다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썼다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도 해요. 이미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서 AI에 쓰이는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고성능 칩은 중국이 살 수 없도록 막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고성능 칩을 썼다고 하면 대놓고 수출 통제를 우회해서 칩을 샀다고 광고하게 되는 어떻게 거니까. 났냐 뭐 이렇게 따져들면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그러면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수출 통제를 하는 빌미를 주게 되는 셈이니까 이제 뭐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 정부 차원에서 H100 같은 고성능 반도체를 최소한 1만 개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맡고 있으니까 공식 루트로 산 건 아니고 네. 우회 통로를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만 개가 아니라 5만 개라고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 고성능 GPU를 딥시크에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딥시크 입장에서는 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전기를 보조금으로 활용을 하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감안하면 막대한 네. 규모의 전기요금도 개발 비용의 명세서에 포함이 안 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네. 딥시크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손해보는 전략을 그렇죠. 취했을지 저희처럼 이것도 자본주의 세상에 이해가 사는 안 가는 사람들은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익이 남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회주의 국가와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미국이 AI 산업을 독주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엄청난 자본, 그다음 풍부한 인력, 그다음 값싼 에너지 요금, 그렇죠. 그리고 미국 빅테크가 경쟁자를 배제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생성형 AI를 개발한 뒤에 무료 버전을 믿기자면서 유료 버전을 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 하나가 더해지는데 오픈 소스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철이 지난 AI 모델의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더 떨어진 성능의 AI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돈 받고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죠. 뭐.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먹히질 않아요. 중국도 뭐 기업은 돈이 없지만 네. 국가의 자본이 넘쳐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유수한 고급 엔지니어 수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에너지 요금 미국보다 더 쌉니다. 네. 그래서 뭐 국가가 몰아줘서 비슷한 성능의 AI를 무료로 개발해서 무료로 푼다. 그러면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 돈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싼 돈을 들여서 개발 이유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리 같은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중국이 AI 산업의 패권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저희가 자주 보는 중국의 덤핑 전략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제조업에서 건데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기술 산업에서도 우리는 국가가 몰아줘서 싸게 만들고 네. 그 싸게 만든 걸 무료로 풀고 혹은 값싸게 풀면 경쟁자들을 다 이렇게 배제할 수 있다.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큰일 났는데. 맞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딥시크가 오픈 AI 기술을 훔쳤다. 예, 상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이미 내놨고요. 네. 고사양뿐만 아니라 뭐 저사양 GPU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최근에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고요. 네. 뭐 딥시크가 정말 극강의 가성비, 네. 그다음에 미국의 AI에 맞설 만큼 성능 좋은 AI냐 아니냐. 뭐 아직까지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 AI 쪽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이 몸을 낮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작정하고 미국의 싸움을 건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중국이 뭐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뭐 속된 말로 지렁이들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것처럼 마지막 저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자면 다행이긴 하지만 네. 후자이면 큰일인 게 우선은, 싸움의 결과에 따라 사실 네. 뭐 누가 이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행여라도 중국이 이긴다라고 네. 하면 인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을 중국이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그러면 많은 이제 저희 같은 서방 지정에 있는 국가들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딥스크의 출현이 과연 어떻게 네.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지 마이클의 노래 키싱 어 풀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could have been your star, you listen to people.